알랭 바디오의 영화라는 이제 책을 가지고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부제는 영화에 대한 철학적 사유입니다. 영화 다들 좋아하세요? 영화 봐요. 네. 이 영화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철학적 사유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알랭 바디오 선생님을 통해서 오늘 참 잘 전달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영화는 당신에게 무엇인가요? 라는 이제 인터뷰가 있어요. 어때요? 우리 엄 선생님, 눈이 마주쳐버렸네? 우리 엄 선생님께 영화는 어떤 존재예요? 그냥 지금 이 순간. 보통 제가 보는 영화들을 보면 지금 이 순간 굉장히 감정하거든요. 저한테는 지금 이 순간. 오, 영화를 그냥 팝콘 먹으러 가요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바디오 선생님께서는 영화를 뭐라고 생각하실까 봤더니 동시대적 사유를 은유한다. 지금 이 순간과 굉장히 부합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현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지금 나를 둘러싼 대상, 관계, 여러 가지 어떤 동시대를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그것을 포착해서 드러나게 하는 작품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고찰의 유동성 속에서 내재한 사유다. 우리는 매번 영화를 보면서 영화 보기 전과 후로 고찰을 하고 골몰해요. 고찰을 해서 내 안에 이런 유동성으로 인해서 내재된 사유가 계속 개진되어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어떤 그런 시사할 수 있는 말을 말해주는 게 영화다라고 하는 거죠. 동시적으로 사유를 벗어나고 둘러싸고 불쑥 튀어나오는 그 무언가 때문에 이게 뭐야? 이게 뭐지? 뭔가 이미지적으로 폭력을 당하고 뭔가 음향적으로 폭력을 당하지만 그 불쑥 튀어나온 걸로 인해 내 안에 뭔가가 올라오는지에 대해서 묻고 답하고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영화다라고 해요. 인간 존재를 골몰하게 만드는 사유다라고 해요. 참 고민하고 싶지 않고 그냥 정형화되어 있고 성형되어 있는 걸로 고정적으로 사유하는 걸 좋아해요. 참 좋아해요. 이렇게 우리가 책을 보아도 어느 국면에 있어서는 고정적인 사유를 괜히 해요. 안정적이다라고 하니까. 근데 그것을 골몰하게 만드는 사유를 하게 하는 게 영화다라고 합니다. 영화란 무엇인가? 라는 이제 질문을 가지고 세 가지 해석의 과잉이다, 철학적 실험이다, 민주주의의 상징을 말하는 것이 영화다라는 세 가지 툴을 가지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스위스라는 나라 딱 떠오르면 뭐가 떠오르세요? 청정. 오케이, 청정. 초콜릿도 생각나고, 사실 알프스 소녀 하이디즈 생각나고, 약간 뭐 고산들, 약간 눈 내리는 산들, 중립구 바로 나왔어요. 열강의 나라들 중에 중립을 지키고 있어서 어느 전쟁도 참여하지 않고 경제적 호황을 누린다거나 이런 것 없이 다 중립을 이제 고수하고 있는 곳이었어요. 스위스는 자신들의 정통과 보존을 통해서 역사에 한 번도 연루되지 않았어요. 역사에 기록된다는 것은 전쟁, 아니면 급속도로 성장한 어떤 경제, 어떤 정치, 어떤 특징들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낡고 텅 빈 국가에 과잉이 있다. 요 스위스의 본질을 이제 영화가 이제 포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립국이면서 겉은 평안해 보이는데 사실 철저히 자신들을 예외 상태로 두고자 하는 얄팍한 수의 태도를 갖고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언어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언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자신들의 언어도 채 같지도 않는 참 어떻게 보면 무력한 얄팍한 스위스 사람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스위스 프랑 화폐가 있어가지고 세금의 도피처로서 자본이 굉장히 많은 개인이 세금 세탁을 하기 위해선 스위스 은행에다가 이제 돈을 이제 위탁하고 다른 나라한테 이제 화폐로서의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쌈짓돈 채우기에 아주 적합한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롤렉스가 여기 제품이잖아요. 남는 것은 시계와 자본밖에 없다라는 그런 별칭이 있을 정도로 제가 알고 있었던 그 하이디가 이제 유르레히 하면서 평안했던 어떤 도시였던 사람들과는 달리 그래서 스위스는 암이다 라는 말을 해요. 암은 자기 세포가 호흡을 안 하는 상태로 가지고 있다가 무한 증식하는 게 암이잖아요. 스위스가 그렇다는 거죠. 행동도 하지 않고 실패도 하지 않는 고정적인 무호흡 상태의 어떤 지표들이 모였기 때문에 스위스는 암이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예술가들이 나는 영화로 무엇을 전달할까? 겉은 어떤 평안하지만 그 안에 있는 이런 속내, 은폐하고자 하는 것들을 영화라는 걸 통해서 포착을 해내기 시작합니다. 고다르 감독은 굉장히 유명한 감독이에요. 스위스 영화 감독 중에 굉장히 유명하고 1980년도부터 한 10년, 20년 동안 대호황을 이루었어요. 그때 고다르 작품이 이제 전 세계에 나오면서 영화로서 철학을 하는 거에 이 사람의 이 영화 감독 특징이 굉장히 이제 유의미하다.
다른 영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그 좋은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분의 영화를 이제 좀 저희가 맛보도록 할게요. 첫 장면이에요. 갑자기 무슨 뭐 하늘이 나오죠. 하늘. 대자연이 나옵니다. 근데 뭔가 음악은 뭔가 음침하고 전율적이고 뭔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들을 막 받게 되죠. 잠시 감상해 볼게요. Je suis payée à l'heure, avec une prime si je fais le nombre de pièces demandées par jour. Mais moi, je suis contre la prime, parce que dans ce travail-là, c'est un travail délicat, vous voyez. Il faut quand même le temps de faire du bon travail. Il ne faut pas juste regarder et puis poser ça là comme ça, et après ça ne va pas. Je pense qu'il faudrait s'il appelle la police, qu'il faudrait une déclaration. Quelque chose de plus important que soi. Mais ouais, non mais pas la douane, qu'est-ce que je déclare? Déclare la guerre. Tu peux écrire ça? Il faut travailler à aimer ou bien aimer travailler? 이게 지금 보면은 거의 편집 없이 쭉 가요. 갑자기 하늘이 보였다가 치고받고 싸우다가 갑자기 연극의 장면으로 돌아왔다가 뒤에 카메라가 지나가요. 그럼 이게 지금 내가 지금 영화에 푹 빠져 있는 거야? 아닌 거야? 지금 이 스토리텔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야? 아닌 거야? 이런 상태로 1시간 24분 내내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싱크를 잘못 맞춘 줄 알았어요. 대사를 읊는 대사에 배우가 없어요. 이 입이 안 맞았죠. 내가 처음엔 이거 후시가 잘못된 건가 계속 그러면서 싱크를 맞춰보려 했는데 그런 컨셉인 거예요. 이 형식으로 주구장창해요. 이게 지금 우리 고다르 감독의 어떤 특징이라는 거죠. 따분한 느낌의 스위스 시골 정치를 나타내는 이런 청록빛, 전반적으로 색감들이 청록빛으로 있으면서 우리가 인상받을 땐 따분하다, 평화는 한데 무슨 일이 없이 따분한 스위스 사람들의 특징을 영화 자체, 미장센 자체로 가꾸고 있습니다. 이 주인공은 말을 더듬어요. 이 말을 더듬는다는 것은 이 여자가 이제 프롤레타리아 그 노동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의 입장이 있지만 정치적인 침묵을 뜻한다라는 걸로 이제 좀 설명이 되고 있어요. 표현되고 있고. 그리고 예외 없이 모든 걸 다 직설화법을 해요. 돈 줬어? 안 줬어? 그리고 너는 어떤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야.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하지만 그 싱크와 맞는 배우는 1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설화법이 있지만 본인들이 다 예외 상태로 있는 굉장히 중립적인 위치로 배우 설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모든 대사에 적용되는 인물이 다 그 사람들인 거예요. 어떠한 대사의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적용되지 않는 배우가 없듯이 스위스 사람들이 니네들이 열광국 중에 중립이라는 걸로 예외 상태에 있지, 근데 그 예외 때문에 너네들 예외가 될 수 없어 라는 것을 영화로 다 녹여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 국민의 시민 의식 수준들을 영화의 요소들을 잘 녹여내는 데에
굉장히 이제 탁월한 감독이었다고 합니다. 뭐 하나 일반적인 것이 없거든요. 뭐 하나 내가 관습적으로 생각하고 관습적으로 느끼려고 하는 것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 제가 한 40분 정도 났을 땐 그래 뭔 장면이 나오나 한번 보자. 이 다음에 뭐가 나오냐 했더니 나체인 여자들 막 나오고 또 뭐가 나오나 보자 하면은 또 갑자기 어떤 가정집이 나오는데 거기서 대사 연습을 하고 있는 가족이 나와요. 야, 예측을 할 수가 없네.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지 사실. 스위스 국민들이요, 니네들이 당면에 있는, 니네가 예외라고 해서 중립으로 빠져있지만 사실 너희들이 고민해야 될 것은 그 부지불식간에 나오는 그 어떤 현상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어야 돼 라고 이제 감독 자체가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제가 미장센을 몇 개 찾아봤는데 이 강아지가 나오잖아요. 강아지가 갑자기 멈춰있는 연극인들 사이로 어떤 여자가 중립적으로 움직여요. 그 여자만 움직이니까 우리는 과잉적으로 계속 포착하게 되잖아요. 그 강아지를 들고 오는데 강아지 목에 이제 빨간색 리본이 있어요. 스위스 국가를 표면한다. 그래서 죽어있는 시체 위를 그냥 아무런 의식 없이 자각 없이 개같이 지나가는 것이 지금 스위스 너희들 국민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파랑 색깔 옷 입은 남자와 하얀 색깔 빨간 색깔 옷 입은 여자랑 갑자기 무지막지하게 싸우거든요. 갑자기 프랑스 국가를 이제 뜻하는. 스위스야, 니네들 이렇게 당황스러웠어야 돼, 이렇게 놀랬어야 돼, 거기에 대한 대처를 했어야 되고 스위스 국가만이 너희들이 지킬 수 있는 걸 생각했어야 돼라는 어떤 장면들이 연출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 빨간 옷 입으신 분이 나오고 이제 차를 닫잖아요. 결국엔 중립으로 쑥 빠져있는 스위스라는 상징을 하는 빨간색 입은 여인이 나와서 도로를 그냥 중립적으로 쭉 간다는 거예요. 주변에 누가 차를 태워준다고 해도 안 타고 그냥 자기 식대로 간다는 거지. 과잉적으로 계속 해석해서 영화로 담아놔요. 이 정도 강세가 되지 않으면 스위스 국민들이 자각하지 못하고 그저 관습적으로 이행되는 걸로만 산다는 거죠. 영화가 우리에게 이런 해석의 과잉을 통해서 현재 동시대와 뭔가를 은유하고 있는 걸 같이 사유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인 거죠. 영화가. 두 번째는 철학적 실험을 해요. 영화는 현대판 이제 철학이다라고 얘기할 정도인데, 철학은 단절이 있는 곳에서 종합을 하고 또 창조를 해요. 한 가지의 방향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 방향을 긍정하는 게 이제 영화잖아요. 우리 저번에 이제 들레즈 배웠죠. 이상한 날에 앨리스 하면서 이런 이질적인 요소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단절을 하게 하고 그 안에 종합과 창조를 이룬다. 이 단절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선택, 거리, 예외적 사건을 통해서 철학적 사고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사례를 들어볼게요. 아이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한 사람이란 무엇일까요? 할 일이 있는 사람. 와, 멋있어. 나 거기에 동의하고 싶어요. 무슨 감동을 주시네요, 선생님께서. 할 일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네,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칼리 클루스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폭군을 행복한 사람이다. 나 이제 권력 있어가지고 권력을 행사하는 게 클수록 행복한 사람이야 라는 어떤 폭력으로서의 정의를 내렸어요. 자, 소크라테스는 진실하고 정의로운 사람, 사유로서 정의할 수 있는 거죠. 행복한 사람은. 자, 둘 중에 이 두 양태가 있단 말이죠. 여기에서 철학은 무엇일까 했을 때 바디우는 우리에겐 결정권이 있다는 거예요. 철학은 항상 결정을 해야 돼. 철학은 선택을 해야 돼. 경험이냐, 이제 정신이냐, 이게 정해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거리인데요. 우리 이제 아르키메데스의 죽음을 잘 알잖아요. 3번 물어봤죠. 이제 마르셀루스 장군이 너를 보고 싶어 한다라고 3번 물어봤더니 3번 다 논증을 끝날 때까지 내버려 두게 해서 이제 목이 쳐서 죽게 된 아르키메데스의 죽음을 보고 저는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 수학의 발전과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위에 이제 장군님께서 오라 했는데 말을 거역한 존재이기 때문에 응당, 죽여야 마땅한 건 거잖아요. 이렇게 각자의 입장이 있다는 거죠. 이 입장 자체에 대한 거리를 생각을 하는 게 철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르키메데스도 진리를 사유하기 위해서 나의 개인적인 창조적 사유의 어떤 그 니즈 때문에 고유한 나의 규칙성 속에 있었던 거고, 장군의 병사도 권력에 대한, 국가의 권리에 대해서 내가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너무나 정당한 위치에 있었던 것 뿐인 거예요. 여기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이 거리감 자체에 대한 사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영화도 이런 속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마지막 예외적 사건인데요. 이제 일본 감독인 겐지 감독의 치카마츠 이야기인데 너무나 클리셰한 이야기예요. 너무나 뻔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어떤 철학을 해야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한 여인이 너무나 당연한 클리셰, 경제적인 이유로 이제 표구방에 좀 이제 선량한 주인과 결혼을 해요. 돈이 많고
결혼을 못했으니 이제 좀 나이가 들고 참 누가 봐도 매력적이지 않은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럼 당연히 육체적인 관계도 정치적인 관계도 관심이 없죠. 그러다가 더 큰 클리셰는 남자가 나타나죠. 청년이 나타나서 더 큰 클리셰는 사랑에 당연히 빠지죠. 이게 얼마나 평범한 이야기인가라고 바디오가 얘기했어요. 바디오가 얘기했는데 더 클리셰한 것은 둘이 간통죄로 걸려서 죽습니다. 그 당시 때 간통이 사형에 처해져 있던 중세 일본의 그 배경이 우리를 어떻게 쟤네 사랑했을 뿐인데 라는 안타까움을 맞게 하는 아주 클리셰한 감정을 동일하게 올라오게끔 만드는 요소까지 완벽한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 여기 결혼할 때부터 우리는 이 뒷이야기를 다 알아. 근데 왜 이 영화를 봐야 될까? 여기에서의 철학은 무엇일까 했을 때 바디오는 이들의 미소에 이제 집중한 거죠. 이들의 미소를 통해서 우리가 사유해 봐야 되는 게 둘은 사랑에서 끝까지 죽음까지 함께라고 이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미소를 띠는 것을 보면서 아차 싶은 거예요. 당연히 슬프고 절망스럽고 벗어나고 싶어서 도망치고 싶은데 미소로 인정하는 저 예외적인 상태의 상황을 보면서 이 사회 범주 안의 예외적 사건을 우리도 살펴봐야 된다라고 바디오는 얘기를 합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예외 사건은 왜 출현되는가? 우리 체계에 어떤 문제가 있기에 이런 예외들이 발생했는가라는 철학적 사유를 통해서 우리가 중첩될 수 없는 것에서부터 종합을 이루려는 사유를 영화를 통해서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이접의 종합이라고 이제 들레즈가 이야기를 합니다. 떨어뜨려서 같아질 수 없는 것들을 종합하려고 하는 운동, 그런 정신적 운동, 이게 철학이고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해야 된다는 거죠. 아르키메데스 편 들려면 마르셀루스 편을 들 수 없어. 그리고 연인과 끝까지 함께하는 걸 내가 주장하면 사회 규범이라는 것을 이제 같이 들 수 없어. 관계에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들이 출현하게 되는 어떤 메커니즘에 대해서 묻고 그것에 대한 문제의 원인 해법을 발치해내는 것, 이것이 이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철학적 어떤 실험을 할 수 있다라고 바디오는 얘기합니다. 이렇게 일상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논의를 항상 해야 돼요. 예외적인 사건을 수용해요. 우리 아까 그 연인처럼 권력과 거리를 유지하고 결정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나아갈 수 있다. 그때만이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고 단절이라고 하는 철학적 사유를 만들어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3번. 영화는 대중예술이죠. 바디오가 대중예술에 대해서 정의를 했어요. 예술작품이 만들어지는 그 순간부터 한 특정적인 계층, 한 사람, 한 인종, 한 나라만 좋아할 게 아니라 모두가 좋아한다라고 이제 동의한다면 그걸 대중예술이라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중예술 안에는 민주주의적 속성이 이제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카테고리가 있는데 제가 이제 가지고 온 것은 제7의 예술입니다. 건축, 회화, 음악, 소설, 연극, 시, 이 모든 걸 담고 있는 것이 제7의 예술인 영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화는 모든 예술이 지닌 대중적인 측면을 수용하게 돼요. 가장 일반적인 계층 자체를 상실하게 하는 가장 민주적인 어떤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영화 안에는 건축의 어떤 요소들이 있죠. 우리가 인셉션 같은 거 영화 보면은 시간의 흐름, 어디가 어디까지인지 처음과 끝이 어딘지 모르는 이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서 코르넬리우스의 오르내리기라는 저 건축물에서 착안을 해서 또 인셉션의 어떤 장면이 또 연출이 되기도 한다고 해요. 자, 회화에서는 셔터 아일랜드 영화에서 이런 장면이 있는데 이게 클림트의 키스예요. 영화를 보면은 회화가 없죠. 근데 회화가 있는 거예요. 영화는 이런 속성이 있다는 거죠. 남녀노소 모두가 다 그 예술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드는 게 이제 영화의 이제 속성입니다. 소설, 연극, 시의 어떤 특징은 J.K. 시몬스, 이 참 온화하고 인자한 저 미소, 일반 그냥 남자 어른이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영화 위플래시에서는 아주 강하고 사람이 완전 달라지죠. 이 연극적 요소에서는 그저 그냥 내 옆에 있던 어떤 아저씨가 갑자기 굉장히 권위와 그 안에 있는 주인공으로 싹 승격이 되면서 사람을 전복시키는 그런 영화적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화에서는 시나리오라는 소설의 요소도 담고 있고, 그리고 시의 요소는 명대사들 있잖아요. 위플래시 보면서 명대사가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고 해로운 말이 그만하면 잘했어야. 이게 저를 관통해서 나아갑니다. 각자의 인생들의 자기를 은유하고 묘사하는 그 시적 어떤 표현이 영화의 어떤 대사로 이제 들어와 있는 거죠. 자, 우리 음악을 한번 가보려고 해요. 자, 이 음악을 듣고 어떤 장면이 떠오르는지.
정답을 아시는 분? 타이타닉. 오늘 MVP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알았어요. 두 분의 케미가 좋은 걸로. 이야, 이거 사실 클래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타이타닉의 그냥 BGM으로 알고 있었어요. 영화가 이런 대중적인 파급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클래식이었다면 이런 선율을 통해서 왠지 이제 뒤에서 디카프리오가 이렇게 안아줄 것 같은 이런 형상을 절대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어. 그냥 클래식으로 접했다면. 근데 이 영화를 통해서 하니까 마치 나도 어떤 크루즈를 가면 내지에 신부는 천하지만 어떤 남자와 뭔가 이루어질 거야라는 환상으로 가기도 하면서 현실의 지옥을 좀 더 일어나게 되는 건 거죠. 음악의 요소들이 음악은 있지만 음악이 없는 형태로 지금 영화의 요소가 굉장히 잘 적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제7의 예술인 영화다라고 합니다. 울컥하네요. 이게. 네. 영화는 가장 BGM 틀어놓고 강의하니까 좋네요. 되게 영화는 가장 일상적인 감정들을 우리의 어떤 고차적인 예술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참 좋은 역할을 해요. 그냥 막 턱시도 입고 갖추어서 입고 내가 그 예술을 즐길 만한 어떤 급이 되고 이러지 않아도 토요일날 우리 이제 가족들과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연인들, 또 우리 동료들과 함께 영화를 즐기러 갈까요? 해도 회화, 음악, 시, 참 좋은 예술을 참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위대한 예술적 휴식을 주는 게 영화다라고 하는 거죠. 영화를 좀 더 누리고 싶죠. 이제 갑니다. 예. 자, 영화가 당신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나요? 라는 질문을 좀 이제 하고 있어요. 쭉 영화라는 걸 좀 이제 알고 보니까, 영화가 나한테 영감을 주고 있었네? 이런 생각이 들던가요? 네. 있죠. 바디온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나 분열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정말 너무 분열되고 찢어져 있어. 근데 그 찢어져 있는 걸 소재로 말할 수 없이 넉넉한 예술을 하는 게 영화다라고 이제 극찬을 합니다. 철학이 예술작품의 사유를 생산하는 게 아니야. 예술작품 자체가 나에게 접했을 때 스스로 사유를 하게 하고 진실을 생산하는 것이 이제 진정한 어떤 예술작품으로서의 기능이다라고 바디우가 영화를 소개하고 있었습니다.